최근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주국방의 완성은 핵무기 개발과 보유라고 하지만 우리가 처한 정치 외교적 상황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NPT에 가입되어 있으며 NPT는 핵무기 개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는 경제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을 증대시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이는 단순히 무기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핵무기 보유 및 유지에 필요한 기술적, 인프라적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한국 경제나 국방 예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복지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못지않게 적에게 타격을 주고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 체계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EMP탄과 정전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유사시 투사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 무기인 EMP탄과 정전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EMP탄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전략적, 기술적 이점에 기인합니다. EMP탄은 전통적인 핵무기와 달리 직접적인 폭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적의 전자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MP탄은 전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의 상황에서 적의 지휘 통제 시스템, 레이더, 통신장비, 군사장비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NPT 등 국제적인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EMP탄은 비핵무기로 분류되며 한국이 이를 개발하거나 보유한다고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는 한국이 국제적인 비난과 제재를 피하면서도 효과적인 억지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EMP탄은 적의 전자 시스템을 공격함으로써 군사적 충돌 시 초기에 상대방의 전투 능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적의 레이더 시스템이 무력화되면 공중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EMP탄은 적의 미사일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미사일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EMP탄은 개발과 생산에 있어 핵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들며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담도 적습니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군사적 옵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폭발력과 방사능 이외에도 전자기 펄스 효과로 인한 전자장비 마비 현상 때문이기도 합니다. EMP 효과는 핵무기가 가진 잠재적 위협의 중요한 부분으로 현대사회와 군사 시스템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EMP는 매우 강력한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방사선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전자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전자장비와 통신망에 깊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력망이 차단되면 도시 전체가 암흑 속에 빠질 수 있으며 통신망이 두절되면 군사적 지휘체계가 붕괴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의료 서비스, 교통망 등 일상생활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핵무기의 EMP 효과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폭발력 이상의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런데 꼭 핵무기에 의한 폭발이 아니라도 EMP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EMP탄입니다. EMP탄의 개발은 1962년에 발생한 사건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에 위치한 존스턴 섬 남서쪽 31km 지점의 고도 400km 상공에서 1.44 메가톤급의 W-49 수소폭탄을 폭발시키는 스타피쉬 프라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으로 1450km 떨어진 하와이 오아후 섬 일대의 전자장비들이 갑자기 무력화되었고 수많은 가로등과 경보기,
그리고 전화 교환국까지 마비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즉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수년간의 조사를 통해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고고도 핵폭발에 의해 발생한 전자기 펄스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EMP 효과는 핵폭발 시 방사되는 감마선에 의해 발생하며 특히 고고도에서 폭발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지상 3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EMP 폭탄이 폭발하면 강력한 감마선이 대기 중의 산소와 질소 분자와 충돌하여 전자를 방출합니다. 이 방출된 전자는 광범위한 전자기 펄스를 지상에 방출하고 과전류를 일으켜 외관은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회로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모든 전자장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1962년에 발생한 사건은 EMP의 위력을 처음으로 알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미국은 이러한 전자기 펄스를 무기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기정사실화된 북한이 EMP탄까지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매우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강력한 EMP탄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그 위력은 미국조차 막아내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회자문단체인 국가국토안보에 대한 EMP 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북한이 초강력 EMP 무기, 특히 러시아의 기술을 차용한 EMP 무기의 역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EMP 무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영향력은 단순한 전자기기의 파괴를 넘어 현대 문명을 일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MP 폭탄은 핵폭발 방식과 재래식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데요. 북한은 EMP 무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공에서의 폭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EMP 무기를 군사적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군사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EMP 무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EMP 무기는 단위 면적당 100kV 이상의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미국의 군사시설이 방어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EMP 무기 개발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의 EMP탄을 이용한 공격을 가한다면 수도, 전기, 물류 등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 일순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와 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강력한 핵 EMP탄이 한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 거의 모든 전자장비가 무력화되어 국가 전체가 석기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미 과거에 한국을 대상으로 한 EMP 공격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대규모 통신장애가 북한의 EMP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것인데요. 이는 북한이 EMP를 활용한 비대칭 전력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이러한 공격에 대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EMP 기술에 대한 응용 연구를 시작하여 2008년부터 EMP탄의 시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EMP탄은 비핵 전자기 펄스 방식으로 항공기에서 투하하거나 순항미사일을 통해 특정 지역에 EMP를 방출하여 방영 1에서 5km 이내의 전자장비를 마비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EMP탄은 북한의 주요 지휘 통신 시설을 목표로 하여 전쟁 발발 시 북한군 지휘부의 통신 체계를 무력화시켜 핵과 미사일 발사 과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EMP탄과 함께 정전탄도 개발 중입니다. 정전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 섬유를 결합한 자탄을 통해 적의 전력망을 파괴하는 무기로 전력 공급을 차단하여 대규모 정전을 유도합니다. 정전탄은 적의 전력망에 과부하를 발생시켜 단락 현상을 일으키며 송전선에 걸린 탄소 섬유가 전력망의 기능을 마비시키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적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만들어 적국의 군사적 및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전탄은 특히 북한의 지하 군사기지를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EMP탄과 정전탄 개발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전쟁 초기 단계에서 적의 주요 인프라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EMP탄과 정전탄은 단순한 공격 수단을 넘어 억지력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EMP탄과 정전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이 중국 같은 적성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며, 이는 한국이 직접적인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월 3일 현무5 EMP탄 영상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비대칭 전략의 핵심이 되는 무기가 개발되면 주변국들은 그 무기에 대해 분석하고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북한, 중국의 군사 외교적 특수성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현무5에 대해서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현무5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무5는 8에서 9톤의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도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도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 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정거리는 3,000에서 5,500km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평가되며 액체 연료 엔진 한 기와 동일한 추력 75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손꼽히고 있는 현무5 미사일은 대량 응징 보복의 주요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무5는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표면적으로는 SRBM으로 알려져 있지만 탄도 중량에 따라 사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서 IRBM이나 MRBM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현무5를 발사하면 중국 본토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굳이 중국 입장을 생각할 이유는 없지만 중국 측에서는 현무5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이 갈 것이고, 더 정확히는 견제에 가까운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SRBM, MRBM, IRBM의 정의와 차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SRBM은 사거리가 300km에서 10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입니다. 대부분의 SRBM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보다 사거리가 짧으면 전술 탄도미사일이라 부르며 SRBM 한 단계 위 체급으로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MRBM은 일반적으로 약 1000km에서 3000km 사이의 사거리를 가집니다. IRBM은 3000km에서 5500km 사이의 사거리를 가지며 이동식 발사대나 고정된 발사시설에서 발사될 수 있습니다. IRBM은 주로 국가 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거나 지역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현무5는 비록 재래식 탄도미사일이지만 그 위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활용 방법에 따라서 핵미사일급 무기체계라고 하는데요. 만약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혹은 그런 징후를 보이는 등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가정한 상황에서 막대한 타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도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 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 응징 보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전략적인 시설이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부와 군 수뇌부는 전쟁이 벌어지면 무고한 인민들이야 다 죽든 말든 지하 벙커로 숨어들 텐데요. 현무5가 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면 아무리 지하 깊숙한 곳에 만들어진 시설물이라도 철저히 파괴하고 섬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무5는 핵무기와는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한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항공 영토에 핵무기 한두 발만 폭발해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마당에 현무5를 발사한들 상대적인 비교 우위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발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계속함에 따라 오랫동안 국제적인 제재를 받았고 그로 인해 철저히 고립되어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파탄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과 생존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이른바 그들의 선군 정치가 아니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무5는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핵무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핵무기와 달리 국제적인 규제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방사능 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무5 같은 비핵무기는 이러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려고 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보복을 통한 절멸을 각오해야 하기에 섣불리 핵발사 버튼에 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한 번에 수백 발이라도 큰 부담 없이 적국을 향해 발사해 주요 군사시설과 핵심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는데요. 핵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비핵무기인 현무5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현무5의 강력한 위력이 발생하는 원리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개발해 사용했던 지진폭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진폭탄은 지하에 폭발시켜 지하 구조물을 파괴하고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무기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지진폭탄은 지하 벙커와 같은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현무5 미사일도 지하 벙커와 같은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초고속 낙하를 통해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핵무기가 투하되면 대부분 폭발력에 의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약 30%가량의 에너지만 폭발로 방출되고 나머지 에너지는 충격파, 열, 방사능으로 뻗어나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핵무기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외가 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핵폭발 실험 영상에서 주택이 과자처럼 부서지고 자동차가 장난감처럼 날아가는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은 의외로 핵폭발에 견디는 능력이 강합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된 후 촬영된 사진만 봐도 전통적인 일본의 목조 주택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콘크리트 건물은 버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핵무기가 폭발했다고 해도 지하 15m 이하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핵폭발의 영향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상당한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가정하에 30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뒤로 몸을 숨기면 핵폭발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무5 앞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도 맥을 못 추고 가루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정도면 현무5가 핵무기급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터무니없는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의 핵억제 무기가 또 하나 등장했는데요. 바로 EMP탄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2024에서 2028년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EMP탄의 도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MP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며 적의 전력망과 통신망을 무력화하거나 지휘부와 일선 부대 간 전술지휘 통제 체계를 마비시킵니다. 또한 적의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모든 무기 체계를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핵무기가 폭발했을 때 입을 수 있는 치명적인 피해 중 하나가 EMP인데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EMP 공격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EMP탄입니다. EMP는 군사적으로 적의 군사력과 생산력을 무력화하는 일종의 비살상 무기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점점 전자, 통신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EMP의 군사적 가치는 점점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9년 부터 EMP 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국내 5개 이상의 기관에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각 부분별로 개발한 것을 통합하여 EMP탄으로 제작하는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사할 수도 없는 총을 가지고 있느니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몽둥이가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현무5와 장차 보유하게 될 EMP탄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미친개에게 아주 유용한 몽둥이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독침 전략의 퍼즐이 마지막 한 조각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 체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한국은 육해공을 망라한 거의 전 부분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무기들을 자력으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의 지상전 무기와 더불어 KF-21 등 첨단 무기의 끝판왕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한국형 항공모함까지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괴물미사일 현무5가 가장 든든한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비상식적이고 기형적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현무5 같은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건 것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북한과 중국이라는 적대적 국가가 인접한 상황에서 막강한 이력의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독침 전략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국내에서는 강력한 미사일 1만 발로 핵무기에 대응하자는 일만양탄 전략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지난 7월 개발 완료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무5는 8에서 9톤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적국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 무기로 손꼽힙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5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됐으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이 현무5를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 최대 200여 발까지 배치한다는 계획 중에 있는데요. 군 당국은 해군이 보유 예정인 합동화력함에도 현무5를 장착한다는 계획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현무5의 총중량은 미국의 유명한 ICBM인 미니트맨 수준인 36톤이며 그 중에서 탄두 무게는 최대 9톤으로 이건 비교할 만한 대상조차 없습니다. 개발의 주목표인 북한 벙커와 땅굴을 타격했을 경우 9톤짜리 탄두는 그 자체의 운동에너지에 탄두의 폭발력까지 더해 목표물의 갱도 내에다 지진을 일으켜 통째로 매몰시켜버립니다. 순간적인 충격량이 핵에 버금간다고 비교할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같은 플랫폼 내에서 탄두 중량을 조절함으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두 중량을 9톤에 맞출 경우 현무5의 예상 사거리는 300km입니다. 그런데 탄두 중량을 줄임으로써 사거리를 3000km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적성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고 북한 역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고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현무5가 아무리 강력한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핵무기와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최근 대단히 과감한 주장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9월에 개최된 국방우주 미사일 전략 포럼에서 1만 양탄이라는 신개념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1만 발의 미사일로 핵무기에 대응하자는 전략인데요. 이 과감한 전략을 주장한 사람은 남세규 전국방과학연구소 소장입니다. 미사일 1만 발이라는 말부터 뭔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남세규 전 소장은 30년 경력의 미사일 전문가이며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까지 여기만 분인 만큼 1만 양탄 전략을 눈여겨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만 양탄 전략을 주장하게 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든 이유는 북한 미사일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9년 구소련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북한 미사일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스커드 B형을 시작으로 스커드 C, 로동 미사일, 대포동 미사일 등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87년에 개발한 스커드 C형부터는 사거리가 500km에 달해 이미 대한민국 영토 전체를 공격 범위 안에 두었고 2000년도에 들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개발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바로 스커드이라고도 불리는 대포동 미사일인데요. 특히 대포동2호는 사거리가 6,700km에 달하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인공위성 발사라는 거짓 선전을 빌미로 시험 발사를 지속해 현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북한은 최근 전술핵 미사일과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새로 선보이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킬체인, KAMD, KMPR로 이어지는 3축 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방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만에 하나 핵미사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한국의 주요 시설이나 대도시 등의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자명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이 정도인데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실전 배치한 중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력한 비대칭 전력으로 무장한 적성국이 있는 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독침 전략이며 이 독침 전략의 핵심이 현무5 미사일입니다. 현무5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 중에는 한국이 ICBM을 개발, 완성하기 전에 먼저 다탄두 미사일인 MIRV를 운용할 탄두를 개발 중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즉, 현무5가 벙커버스터탄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위장일 뿐이고 재도립체를 개발해 다탄두를 만들 베이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만으로 한국이 ICBM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현재 우리 기술로는 곧바로 ICBM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만들 수는 있으나 현대전에서 억지력을 발휘할 MIRV나 MARV로 만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현무 기반 핵무기를 만든다면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먼저 개발할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렇다면 IRBM은 무엇이 장점일까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 사거리가 3,000에서 5,500km인 미사일을 말합니다. 이 정도면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 최대의 위협인 중국과 동남아의 인도네시아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입니다. 그럼에도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만큼 크기가 작아 이동식 발사대 텔로 운용하기 좋아 적이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생존성도 높은 게 장점인데요. 당연히 단가나 유지비도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펙상 일단 쏘면 무조건 핵 공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ICBM과 달리 핵탄두가 아니라 일반 탄두를 장착한 전술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핵탄두를 확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발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현무5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기만 해도 사거리 2,000에서 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약간의 성능만 조정하면 한국은 당장이라도 IRBM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무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IRBM이 ICBM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무기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무기의 끝판왕인 ICBM보다 사거리도 짧고 도립속도도 느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ICBM보다 위험한 것이 IRBM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INF 조약입니다. 탄도미사일 금지 조약 INF 협정은 IRBM을 남용하다가 우발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맺은 협정인데요. 지금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IRBM을 양산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협정에 탈퇴하면서 조약이 무너졌으나 이 조약만 보더라도 IRBM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만양탄 전략은 대한민국의 독침 전략 수단으로 거론되던 기존의 개념들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사실 일만양탄이라고 해도 1만 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은 아니고 핵공격을 받을 시에 현무5 등 200발의 탄도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비례적 보복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일만양탄을 주장한 남 소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해구산에 속해 있다고는 하더라도 유사시에 미국이 북한을 향해 ICBM 등을 발사할 가능성은 적고 전략폭격기를 이용해 핵보복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출격하여 한반도로 날아오는 이 비어있는 시간 동안 북한은 2차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날아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강력한 탄도미사일 200발을 발사하여 보복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만양탄 전략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200발일까요? 남 소장의 분석에 의하면 10킬로톤 위력의 북한 전술핵 공격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려면 현무5 같은 초대형 탄두 탄도미사일 20발이 필요하고 300킬로톤 위력의 수소탄 공격에는 200발의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무5를 대량으로 쏟아붓는다고 해도 단 한 발만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핵무기에 비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이 도쿄에 2,400톤 이상의 폭격을 가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으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진 후에는 전의를 상실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는데요. 그만큼 핵무기가 주는 공포심과 위력은 제 아무리 강력한 탄도미사일 수백 발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일만양탄 전략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만약 너희가 우리에게 핵공격을 가한다면 핵이 없는 우리라도 너희에게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무시무시한 보복을 염두에 둔다면 정신나간 북한이나 아나무인 중국도 함부로 경거망동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에 인접한 잠재적 위험 국가들의 메시지를 던지는 독침 전략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일만양타는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강력한 힘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